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마지막 편 향연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래도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긴 하네요. 뿌듯합니다. 그러게요. 네. 힘들게 왔지만 마지막 편은 꽤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다른 유튜브 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재밌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이 향연은 원문으로 하면 심포지엄이고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향연은 함께 술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폐쇄적이고 술과 이야기, 음악, 성적 즐거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 대화가 오고 간 시기는 BC 416년, 소크라테스가 한 54세쯤 되던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화가 기록된 시기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02년입니다. 장소는 그 아가톤 집에서 이루어진 향연이고요. 구성은 이제 도입부, 찬양 연설, 마무리 순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부는 이 14년 후에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에게 그 상연 참석자인 아리스토데모스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찬양 연설되는 이 본문에는 6명의 향연 참석자들이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카비아데스라는 소크라테스를 흠모하는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 향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당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려면 어, 고대 그리스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고대 그리스의 사랑이라 함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남성 간의 동성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 간의 동성애만이 훌륭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은 저 밑에 있다라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간의 동성애는 아예 배제하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당시에 남성 간의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어서 권장되었습니다.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면 그 약간 나이가 든 성숙한 남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청년, 소년이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를 연인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을 연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연인이 하는 거고요. 사랑받는 자는 이 소년이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후원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후원 관계는 좋은 거예요. 이, 이 연인이 연동을 선택한 후에 연동의 성장과 발전을 후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성적 만족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성 간의 동성애가 성행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잦은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소크라테스 공부하면서 전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성은 이 전투에 많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려면 남성 간의 연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더 끈끈한 연대 강화와 그로 인해서 국가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남성 간의 동성애를 적극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향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아까 찬양의 연설자들이 6명이다라고를 얘기했는데 그 6명 모두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파이드로스와 에릭 시마코스가 애인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책에서 그 다른 뭐 썰로 이들은 연인 관계였다라는 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물음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토는 연인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다만 어, 이 파우사니아스가 연인이고 아가톤이 연동인데 파우사니아스가 아가톤을 쫓아다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알카비아데스가 연인인데 애인 사이인데 알카비아데스가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젊고 잘생긴 청년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연인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선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 처음에 배울 때는 키가 작고, 못생기고, 들창코에, 머리는 약간 벗겨진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걸로 이 소설에서는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여부는 판명은 못하겠지만 소설상에는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로 나옵니다. 줄거리는 비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향연이 벌어집니다. 등장인물 중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고요. 그때 아가톤은 소크라테스를 흠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서로 애인 사이라고 했잖아요. 파우사니아스랑. 근데 이 파우사니아스는 그걸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때 당시에 이런 애인 사이가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파우사니아스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가톤이 이 카우치에서 앉아 있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보고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보통 연인들이 같이 앉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카우치인데 이렇게 연인 사이에서 두 명이 앉았어요. 근데 아가토는 파우서니아스랑 같이 앉지 않고 이렇게 자기 혼자 앉았어요. 제 생각에는 소크라테스를 초청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온다고 확답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맨 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가 소리쳤네. 이리 오세요. 제 옆에 앉으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약간 나 소크라테스 선생님 좋아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아가톤이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아가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가톤이 연설이 끝나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극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똑똑님,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런 극찬한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말하는 방식이 약간 따지고, 뭘 묻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가톤의 연설이 훌륭하다고는 하나, 뭔가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의견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막 훌륭하다, 뭐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게 보낸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극찬하는 장면이 아가톤에게 소크라테스도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가톤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할 때도 그냥 가서 앉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극찬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톤이 훌륭한 연설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 말이 틀림없는 예언이었음을 인정하게. 그리고 나는 아가톤이 두려운 연설자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게 보내는 것으로 그 연설을 끝내서 나를 돌처럼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는데 이 고르기아스의 머리는 메두사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순간 돌처럼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가톤의 연설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무나 훌륭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이어서 아가톤의 연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보통의 이런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면, 아, 그건 잘못되었네. 하면서,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을 텐데, 먼저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얘기한 건 아마 플라톤이 이 소설을 쓰면서 약간 의도하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도 아가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연설을 마치자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를 연모하는 알카비아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알카비아데스가 이 소크라테스를 연모해서 막 쫓아다니는데 아가톤 옆에 소크라테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알카비아데스가 너무나 이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게다가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옆에 앉아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보통 애인 사이에서 같이 앉아 있는데, 아니,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질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카비아데스가 가운데 끼어 앉아요. 보통 둘이 앉는데 거기에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에로스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알카비아데스가 약간의 뭔가 찌질이? 왜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소크라테스를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스토킹 같은 짓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알카비아데스는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투가 많다고 했잖아요. 잦은 전투에서 실제로 승리로 이끈 승리의 아이콘?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질투의 화신으로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이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밤에 그를 유혹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왜 이랬냐면 이제 소크라테스랑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이 그리는 장면은. 소크라테스는 플라토닉 사랑을 했지만 이 알카비아데스는 약간 육체적인 사랑을 원한 것 같다. 뭐 육체적인 사랑을 원한 거겠죠.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전투에서도 다른 연도 청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카비에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카톤한테. 아가톤, 자네한테 경고하는데 그에게 속지 말게. 내 경험을 거울 삼아 속담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불에 타고서야 불이 무서운 줄 알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게나 하고 경고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소크라테스한테 빠지면 나같이 된다?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경우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매진말은 다음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들 잠든 후에도 소크라테스는 멀쩡했다라고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말술이더라고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말투 하나 변하지 않고 행동 하나 그르침이 없이 아주 올바른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폴로 신전에 가서 깨끗이 씻은 후에 다른 때처럼 나머지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에 되어서야 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소크라테스의 고고한 자태를 플라톤이 이 내용에서 그냥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유튜버를 보면은 에로스 찬양에 대해서 이 참석한 연설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지난번에 파이돈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헤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의견일 뿐이잖아요. 에로스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아라고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봤고 다른 유튜브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아예 빼버리자니 좀 또 너무 그냥 축약해서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디로스가 한 내용은 파이디로스는 그냥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의 그 국가가 왜 이 남성 간의 동성애를 권유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연동을 갖고 연동이 연인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랑의 관념이었고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사랑으로 받고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고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과 연동, 이 애인 사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연인과 연동 사이에 사랑을 하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명예로운 행동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고 명예롭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 남성의 동성애를 권장한 이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 파우사니아스는 이 에로스를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세속의 에로스, 하늘의 에로스. 세속의 에로스는 상대의 몸만 사랑하고 정신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 하늘의 에로스는 상대의 정신적인 성장을 얻고 우정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 결국에는 이 플라토닉 사랑도 하늘의 에로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플라토닉 이디아에서 말하는 플라토닉 사랑이 이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어, 존재론적인 사랑이라면 파우사니아스는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랑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에릭 시마코스는 의사인데 의사다 보니까 이 건강과 병의 관점에서 에로서를 찬미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술이란 대립되는 것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세상에 조립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되는 것들은 에로스를 통해서 조화롭게 만든다. 즉, 사랑은 대립적인 것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다. 근데 그것을 에로스가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똑똑님이 서양은 약간 분절시킨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눈다라는 느낌이었고 동양은 약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절시키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는 아마 플라톤 이후에 기독교 사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에릭 시마코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이 당시에도 조화 균형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릭 스토파네스는 희곡 구름의 작가인데 정말 이야기꾼답게 인간은 왜 사랑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원래는 머리가 두 개고 동그란 몸통에 팔다리가 네 개씩 달려 있어서
머리가 두 개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팔다리, 동그란 몸에 팔다리가 네 개씩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댕굴댕굴 굉장히 빠르게 굴러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을 약간 넘볼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다 보니까 신의 노여움을 사서 신이 이 반을 갈라버렸대요. 그래서 잘려간 반쪽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즉, 존재론적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 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가토는 비극 작가이자 잔치 주최자인데, 그냥 이 사람의 얘기는, 저는 이제 그냥 의견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의견을 그냥 주장하는 건데, 약간 논법이, 에로스의 속성은 무엇이고, 에로스의 기능은 무엇이다. 라고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로스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삶에서 발견 가능한 모든 좋은 것의 기운은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로스를 무조건 애찬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다른 앞에서 말한 연설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막 종합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 이러면서 자기가 종합해서 내리거든요. 어, 저는 요 소크라테스의 말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결국엔 플라톤을 이데아로 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상태는 아까 아가톤이 말했던 모든 미덕의 근원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결핍과 풍요의 상태,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 지혜와 무지가 공존하는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앞에서 말했던 분들은 에로스를 되게 가장 좋은 것, 본질적으로 미덕의 근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중간 상태, 즉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신령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에로스의 기능을 보면 중간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바로 에로스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좋음, 아름다움, 즉 이데아를 소유하려고 욕망을 한다. 에로스 때문에. 그러니까 좋음, 아름다움은 명예에 걸려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 즉 이데아, 진리, 본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한다. 즉, 에로스는 이데아를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요. 왜 인간은 그렇다면 에로스를 추구를 할까? 바로 아름다움과 좋음을 소유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과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 좋음과 아름다움은 플라토닉 사랑, 즉 이데아를 사랑하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사랑이 플라토닉 사랑이다 하고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다. 이렇게 소설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멋지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의 동성 간의 사랑을 굉장히 권장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널리 성행이 됐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이 사랑, 플라토닉 이 사랑이라면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소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왜 이렇게 플라톤은 이 삼각관계로 소설을 엮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삼각관계가 막장 드라마 같고 약간 치정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래 그런 소재의 소설이 드라마나 인기가 많은 것처럼 술술 아주 읽히더라고요.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저는 이 삼각관계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재미와 흥미를 플라토닉, 대학자, 철학자가 이런 걸 소재로 썼을까? 왜냐하면 이게 널리 읽히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널리 읽혀야지 자기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그 젊고 잘생긴 귀족 아가톤과 알키비아데스가 못생기고 키 작고 머리 없는 소크라테스를 사랑을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바로 플라토닉 사랑이다라는 이 주제를 담으려고 이렇게 엮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의 에로스는 이데의 사랑에 있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결국엔 자신의 이데아의 이론을 아주 멋지게 널리 읽히고 싶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책 다시 읽는 것 같았어요. 실은 이게 정말 막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또 복잡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냥 뭐 각각의 아까 똑똑님은 이제 각각의 이 참여자, 연설자가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걸 또 복잡하게 정리하려고 치면 한없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듣기에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뚝서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에, 어쨌든 플라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에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복잡하게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뚝서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느낀 점을 간단하게 그냥 덧붙일게요. 우리가 보통 뭐 에로스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에로틱이라는 어떤 이 단어의 인식이 우리는 막 좀 약간 야하고 이게 에로틱이라는 것도 에로스가 어원이 돼서 나왔을 텐데도 조금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변질돼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렇게도 생각했고 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플라토닉 러브도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을 배제한 뭔가 약간 정신적인 사랑?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말하는 그 플라토닉 사랑에 대한 정의는 아까 똑서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단지 육체적 사랑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선합에 대한 사랑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인상적인데 이게 디아토마였나요? 그 무녀랑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그 의견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항상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제 무지의 질을 깨닫게 하는 형식으로 삼파수리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소크라테스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에로스에 대한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그 무녀에게 어떻게 보면 배우는 형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뭐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로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르고 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 네 가지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부터 크리톤, 파이돈, 향연까지 네 가지 챕터를 읽었는데, 향연은 정말 좀 더 쉽게 읽히기도 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랑이 뭔가, 사랑이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네.